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밝혀지는 사실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정보사령부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지난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부대에서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로 훈련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계엄 직전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계엄 투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HID 부대장으로 임명된 이모 대령은 2달 뒤인 지난 9월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놓으란 지시였습니다.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이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전엔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이모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로 5명은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이동했고 나머지 35명도 수도권의 모처로 이동해 대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상호 사령관도 HID 5명이 판교에 대기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HID 속초에서 7명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속초에서 7명이 온 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그동안은 지난 11월 문 사령관이 정보사 정모대령과 김모대령에게 각각 공작 인원 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서 HID 요원을 40명이나 선발해 훈련해왔고 이들을 모두 계엄에 동원하려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지시를 받은 HID 부대장 이모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이 정보사령부 참모장 시절 특수과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계엄사령부에 일부 수사관을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참여가 중단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정보사령부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비밀 신문시설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앞두고 이곳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선관위 직원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신문하려 했던 것이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는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할 계획이었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데 정보사령부가 방첩사령부와 별도로 또 다른 비밀 신문시설을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따르면 정보사는 계엄 시 서울 신길동에 위치한 심리전단 건물을 신문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곳으로 HID 요원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오면 이곳에 구금하고 신문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계엄 선포 전 노상원으로 추정되는 민간인과 심리전 담당 현역 군인 등 3명이 모여 회의를 가졌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HID 요원 40명을 어떻게 동원하고 이들에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할지 등이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사는 계엄 시 방첩사에 설치되는 공식적인 합동수사본부 외에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 경찰, 신문 담당 정보사 요원, HID 요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9월부터 HID 요원을 선발해 훈련하고 비밀 신문시설을 만든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첫 주말을 맞아 오늘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즉각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재은유 기자입니다. 내란 수기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광화문 일대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영하 3도 추운 날씨에도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광장 안에 숨어서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데도 그 시민들의 요구를 못 본 채 하고 계속 숨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론이 즉각 파면을 했으면 좋겠다인데 대통령은 버티고만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너무나 사전 준비가 많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까도가 나은 양파 같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간 질질 끌면서 문제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내란 동주범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재판관 3분을 빨리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다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이 직접 지키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들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까지 폐쇄되면서 우리의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일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피부로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보수단체도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탄핵 반대 팻말을 든 시민들은 계엄을 옹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랙터를 몰고 집회에 참여하려고 했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경찰의 제지에 가로막혀 서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와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탄핵이 인용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에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차가운 바닥에 앉은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안 가결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압수수색을 했었고 많은 수사를 했었음에도 본인은 그 수사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서둘러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한 명만 기각 반대를 표시해도 바로 인용이 안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 2번 하고 대구에서 지금 왔는데 대구의 목소리를 내고자 왔습니다. 내란 세력 국민의힘, 내란 범죄자 윤석열이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광주 시민들도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국민의 뜻과 여망을 담아서 꼭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 불안, 물가 불안, 모든 것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대전과 부산 시민들도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도 헌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되게 기뻤는데 그 이후로의 그 윤석열의 행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분노가 차오르는 것들이 많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 앞에서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그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통하여 민주주의라는 것의 뜻과 우리 광장에 나와주신 시위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새길 수 있었고요.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주말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예고됐을 때만 해도 경찰은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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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300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적힌 체포영장을 자체 제작해 꺼내들었습니다. 중범죄자 내란 속의 윤석열을 경호해 줄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집회가 열린 곳은 대통령 관저 진입로 바로 앞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주말에 이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거주자 보호 요청을 근거로 관저 앞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하면서 평일엔 주로 이곳에서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렇게 관저 진입로 바로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집회를 금지할 경우 집회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이와 같은 극단적인 내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더욱더 엄중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이러한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좀 이제 시민들이나 이렇게 단체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저 앞 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평일에 집회를 열어온 대학생들도 다음 주엔 관저 진입로 앞으로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9.3회 육군 2기갑 여단장이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 여단장은 이 모임 이후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에서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란에 전차 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 반쯤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도착한 9.3회 육군 2기갑 여단장.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핵심 전차 부대인데도 상부 보고도 없이 이틀 휴가를 내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판교 사무실에 가기 3시간 전 9.3회 여단장이 노상원 씨가 주도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반쯤 열렸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입니다. 이 회동에는 노상원 씨와 9.3회 여단장,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현역 장교 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차장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여단장은 롯데리아 회동 이후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가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새벽까지 대기했습니다. 당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는 문상호 사령관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이 함께 있었고 다른 사무실에는 다음 날 아침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HID를 비롯한 정보사 정예 요원 38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9.3회 여단장은 노상원 씨의 지시로 판교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은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구 여단장의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판교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정보사 정모대령은 구 여단장과 방정환 차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계엄 시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갑 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로 전차만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3회 여단장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상시 전차부대 동원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직무 배제와 함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인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씨가 쓰던 수첩을 확보했는데요. 수첩에는 계엄 당시 군부대 배치 계획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현중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머물러 온 경기 안산시의 점집입니다. 실례합니다. 계신가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부대를 보내는 계획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 당일인 3일에도 점집 인근인 상록수역 롯데리아에 군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오신 지 함께 한 지가. 동네 아저씨처럼 하고 다니셔요. 그러면 이런 사람일 거라고? 모르죠. 놀랬죠. 정보 분야 요직을 거치던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군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도 김용현 전 장관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정보사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2차 회동에 동석했던 국방부 수사본부장 출신의 김모 전 대령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사설 계엄 수사팀 구성이 지시된 게 아닌지 등 2차 햄버거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12.3 내란 당일 밤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을 폐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왜 국가의료시설까지 통제하려 했는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반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내에서 과제를 하고 있던 학생들을 교직원들이 갑자기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정부가 학교에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앞선 시각, 보건복지부가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와 통제 조치를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일 밤 11시 4분쯤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각 청사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병원 7곳에 곧바로 유선으로 이 내용을 전파했던 겁니다. 폐쇄, 통제 조치 연락을 받은 곳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시설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과 한센인 입원시설인 국립소록도병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재활원이었습니다. MBC가 이들 병원 중 6곳의 당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병원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시사항을 알지 못해 평소와 똑같이 병원을 운영했다는 곳이 4곳이었고 당직실로 유선 지시가 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진 않았다거나 추가 지시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힌 곳도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중증, 장기 환자들이 많아 평소 일반인 출입이 드문 곳인데 굳이 심야에 폐쇄 조치까지 내렸던 이유가 뭔지 계엄 당일 밤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25일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에 들어간 공수처를 연결합니다. 자, 정혜인 기자, 오늘 휴일이기도 한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제가 쭉 봤는데 꽤 많은 수사팀이 출근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나와서 업무를 봤습니다. 제가 있는 공수처 청사 현관 앞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해졌는데요. 주차돼 있던 차량들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미리 비워두는 겁니다. 공수처는 건물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을 경호와 경찰 차량 주차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까지 이곳 검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경호 문제를 고려해 휴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과천청사에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들도 입주해 있어 당일에는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부터 이곳까지는 약 17km 거리인데요.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한다면 10분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호처와 협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 이번엔 나올 것이냐가 관심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한 분씩 불렀는데 윤 대통령은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인단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전자공문으로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아직 대통령실이 확인하지 않고 있고요. 우편으로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낸 건 모레 월요일 도착합니다.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고 나온 출석 요구라 사실상 이번이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 등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야권에선 신속한 특검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는 31일까지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도 두 특검법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 모두 섣부른 특검 반대 입장 발표가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미 한 권한대행이 세 차례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두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것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 충돌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려 하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특검과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국민들의 처벌,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내란 동조범이 되지 않으려면 특검법 즉각 공포가 사는 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수용하라고 한 대행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성은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대표와 권한대행까지 합하면 2년 8개월간 수장이 무려 11명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에는 항상 윤심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투톱 체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의 이런 리더십 공백은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내내 반복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대표직을 잃었습니다. 일명 내부 총질 문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은 친윤 핵심 권성동 직무대행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 새로 치른 당대표 선거. 대통령실은 유력 주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결국 김기현 전 대표가 친윤계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윤석열 정부 만세! 하지만 임기를 못 채우고 9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를 압박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대표.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총선 참패로 물러났다 당대표로 돌아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5개월 만에 또 사퇴했습니다. 여당에선 여전히 민심 당심보다 윤심이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거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인물들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을 6조 9천억 원 규모로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보조금을 확정하게 됐지만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던 경제 전망은 12.3 내란까지 겹쳐 밝지 않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한가운데 축구장 682개 규모의 공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6년부터 첨단 반도체 생산에 돌입하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상무부가 이 공장에 대해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 6조 9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에 370억 달러, 53조 원 넘게 투자한 데 대해 12.7% 수준의 보조금을 책정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70억 달러 감소하자 보조금이 당초 예상보다 2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의 부정적인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 금액을 확정해 한숨 돌리긴 했지만 제대로 지급될지 장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정권 바뀌기 전까지 우리가 현찰로 받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급될지 안 될지가 사실은 좀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 반도체 업황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중국 기술이 턱끝까지 쫓아온 데다 IT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D램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AI로 수요가 커진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기술 개발과 납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반도체를 제외한 분야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에 달하는 관세까지 예고해 내년 수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을 넘나들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과거 탄핵 국면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을 때 적어도 소비 같은 경우가 한 2, 3분기 정도 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제시한 한국은행은 12.3 내란의 여파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을 상대로 이른바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 요구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태세입니다. 우리나라엔 어떤 요구를 할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Properly used. 며칠 전에도 관세를 언급했던 트럼프는 유럽을 향해 보란 듯이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상하려면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라. 안 그러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한다. 내용과 표현 모두 협박에 가깝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집행위원장이 직접 나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수입 확대 방침을 밝혔는데도 압박을 받자 미국은 상품 수지만 적자일 뿐 서비스 부문은 만만찮은 흑자라며 반박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유럽 그리고 불보듯 뻔한 중국까지 포함해 관세 폭탄 예고편이 줄줄이 터지는 가운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미뤄왔던 제품의 소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자동차와 관련 부품 소비만 해도 전달보다 36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로 가격이 크게 뛸 거라고 보고 구매를 서두르는 건데 일부 업체에선 일종의 사재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부활할 거란 우려 속에 바이든 대통령도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요지부동입니다. Ultimately, consumers pay the price of tariffs. I don't believe Can you guarantee American families won't pay more? I can't guarantee anything. 트럼프는 방위비 또한 나토에 지금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GDP의 5%를 요구할 거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정상들이 당장 직접 나서서 대응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머니머신이라고 부른 한국은 이걸 사실상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다. The first 100 hours that there's going to be a whole bunch of stuff that will come out on January 21st that could impact Korea. 바이든 정부는 조만간 한국과 고위급 접촉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트럼프 진영에선 아직 어떤 언급도 안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한국 주재 대사로 누구를 보낼지조차 미루고 있는 등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이미 심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열린 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6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범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이 가득한 가게들 앞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부상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 옆엔 부서진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현재 시간 20일 저녁 7시쯤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모인 인파 속으로 차량이 뛰어들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쳤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Wir sind am Zittern, voller Mitgefühl mit den Angehörigen, auch in der Hoffnung, dass von unseren Angehörigen, Bekannten, Verwandten nichts passiert ist.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범인은 차 밖으로 나와 도로에 엎드리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지난 2006년 독일에 와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50대 남성이라고 독일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종교 중심 체제에 반대에 망명했고 독일에서도 극우적인 이슬람 반대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분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에선 지난 2016년에도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이 돌진해 13명이 숨졌는데 이때 범인은 IS를 추종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들은 위로와 함께 테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속속 냈습니다. 평소 이민의 적대적인 극우 정당을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는 이번 사건은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의 책임이 크고 사퇴해야 한다며 또 정치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유소년 캠프를 열고 한국 야구의 미래가 될 기대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재균, 김현수 등 동료 선수들도 이번 재능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 전 박찬호 야구 캠프에 코치로 참가해 유망주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류현진. 어린이들하고 그냥 같이 하루 즐기고 그러려고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소년 야구 캠프를 직접 열었습니다. 48명의 유망주를 초청해 훈련 전 몸을 풀 때부터 일일이 자세를 고쳐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지. 선수들의 수비 훈련을 도와주기 위해 오랜만에 직접 방망이도 잡았습니다. 예전 같은 타격 실력을 뽐내지 못해 머쓱한 표정도 지었지만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6시간 동안 선수 지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사랑을 좀 베풀고 싶어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야구 캠프를 열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아요. 양의지, 박건우, 황재균, 김현수 등 각 팀의 베테랑들도 일일 코치로 꿈나무들의 훈련을 도왔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도 좀 표정의 변화를 좀 그냥 똑같이 가져갔으면. 그리고 캠프를 다녀간 후배들과 프로 무대에서 만날 순간도 꿈꿔봅니다. 여기 왔던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 왔을 때 유현진 재단 캠프 때 있었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농구에선 SK가 정관장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였던 전희철 감독과 선수들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K는 석점 슛이 폭발한 정관장을 상대로 3쿼터까지 속공 득점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65대 67로 끌려가던 4쿼터 중반 드디어 침묵했던 외곽포가 터졌습니다. 오재현이 두 번의 찬스에서 연속으로 석점 슛을 꽂아 넣어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에선 원희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경기 종료 19.5초 전 정확한 스텝백 중거리 슈팅에 이어 자유투까지 2개 모두 성공시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연패에서 탈출한 SK는 DB해진 현대모비스를 제치고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좋았던 점은 일단 감독님께서 화를 안 내셨어요. 일단
3연패 기간 동안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오늘 서로 더 이렇게 힘내자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더 좋은 이렇게 공격 오펜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손호는 삼성을 리그 최하위로 밀어내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정현이 6점으로 부진했지만 윌리엄스와 정희재가 40석점을 합작하면서 맹활약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NBA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가 성공시킨 행운의 득점입니다. 넘어지면서도 골대를 향한 집념이 남달랐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동짓날 추위와 함께 곳곳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아침까지 3cm 남짓 흰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 눈구름 뒤로 강하게 밀려오는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씩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선까지 뚝뚝 떨어지겠고요. 충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4도에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눈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눈마저도 밤 사이에는 모두 잦아들겠고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해안 지방은 강풍주의보인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이 강한 바람이 남아있는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는 깨끗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1도, 원주 영하 8도, 전주도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4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다음 주 중반쯤 반짝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더 춥네요.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시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